이 시간에는 식품의 원료별, 유형별, 가공기술과 관련된 제품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식품 가공 사업화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들, 전체적인 사업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A, B, C, D라는 이름으로 흐름을 전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A단계, 상품 기획 단계, 다른 말로 컨셉 개발 단계를 우리가 다뤄본 바 있고요. 이 시간에는 본 개발 과정을 다루고자 하는데, 그 본 개발 과정에 다루기에 앞서서 각 식품의 원료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식품 유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식품공전에서 식품의 원료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 원료 하면은 이와 같이 식물성 원료, 또 동물성 원료로 크게 구분합니다. 자, 이 식물성 원료에는 곡류, 소류, 콩류, 견과종실류,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향신료, 차, 호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대분류가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또 작은 분류로, 소분류로, 예를 들어서 견과종실류 안에는 땅콩 또는 견과류, 유지종실류, 음료 및 감미 종실류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농산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류가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토마토를 과일로 보시나요? 아니면 채소로 보시나요? 예, 우리 토마토 하면은 사과, 배처럼 과일로 보기가 쉬운데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뿐이 아니라 이 식품 공전에서도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입니다. 자, 이쪽 채소에 들어갑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예, 채소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박과 이후에 과채류, 토마토, 방울토마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생각하는 수준에서 과일류 하면은 사과, 배, 모가, 감, 석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일류라고 하죠. 예, 채소류, 버섯류 이렇게 있습니다. 채소류도 배추, 양배추 이게 대표적인 채소가 되겠고요. 무,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이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자, 무, 양파, 마늘을 향신료로 봐야 되지 않느냐. 향신료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보는 것처럼 겨자, 게지, 계피, 고수열매 이런 것들을 향신료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성 원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성 원료는 크게 축산물과 수산물로 있겠죠. 예, 축산물 하면 우리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요. 유제품들, 우유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수산물이 있습니다. 어류, 또 어류의 알 종류, 어란류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식품공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의 분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류 체계도 이해를 하지만 어떤 식품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의문점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어디서 해줄까요? 예, 역시 식품 공전에 사용 가능한 원료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품 공전을 식품 원료 원재료 데이터베이스로 우리 인터넷에 우리 식품 안전 나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식품 원료를 검색창에 넣고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드린 거죠. 자, 민들레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민들레가 뭐 어디에 좋다.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가공식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쭉 검색이 되면서 민들레가 나옵니다. 예. 식용 가능 여부에
보시면은 가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 가능이라는 것도 전체가 가능한 농산물이 있고요. 어떤 농산물들은 이 부위별로 가능한 부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뿌리, 전초 이런데 이렇게 특정 부위로 식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세 내역을 쳐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부분을 갖고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사용이 가능하겠구나 해서 민들레를 갖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들레 같은 경우는 우리 꽃잎차를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식약처의 기준 규격과의 질의응답을 거쳐서 민원 질의를 통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공전에 없다면은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시적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별도의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이런 농산물별로 어떤 특성들을 파악해서 어떤 가공품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가공의 적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예시로 이와 같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참다래, 단감, 베리류, 배, 토마토, 버섯,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어느 지역의 농산물을 갖고 특산 가공품을 개발한다는 걸 전제로 그 지역의 농산물을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참다래 하면은 유효 성분들, 우리 영양 성분, 또 기능성 성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참다래 갖고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의 유형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본다면은 참다래 갖고 발효음료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퓨레를 만들거나 소스를 만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할까요? 우리 참다래 하면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특히 미각적인, 관능적인 특성상으로 봤을 때 새콤한 과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퓨레, 소스, 청제품들 이런 것들이 흔히 만들기 좋은 그런 가공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참다래를 말려서 건조 제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건과일류. 또 참다래 자체 100% 가능하지만 조금 작은 양 사용하면서 다른 과자에 결합돼서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래 하면은 왜 이런 가공품이 가능하냐 했을 때 어떤 원료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가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공 적성이라 합니다. 즉 가공에 적합한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참다래 하면은 산도가 낮아가 아니라 높은 것이죠. 잘못된 자료네요. 산도가 높아서 음료 퓨레 소스로 가공품을 만들기가 좋다라는 거죠. pH가 낮고 산도는 높은 것입니다. 단감이라면은 우리가 새콤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단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퓨레, 식초. 감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으니까 당분이 많으니까 그 당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산 발효를 해서 그렇죠? 알코올 발효, 식초 발효해서 식초를 만들어내는 게 감식초입니다. 그리고 말랭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꽃감 같은 것부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의 가공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베리류 하면은 또 어떤 가공이냐? 되게 음료, 그죠? 착즙에. 그리고 베리류를 갖고 우리가 디저트 토핑 개념으로 분말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또 천연 색소를 뽑아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리류의 어떤 가공적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나머지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어떤 농산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강원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가공적성을 고려한 가공품의 상품 기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달의 유효 성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이런 조사를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에 흔히 얘기하는 그냥 소비자들끼리 서로 전파하는 그냥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전문 지식 정보를 얻어야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포털을 통해서 검색이 되는 전문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사이트는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급 정보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사이언스온 같은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에서 관련된 논문들을 뒤져보면은 예를 들어서 참다래가 어느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조사 보고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즉 참다래를 이용한 여러 가공품의 유형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토마토 보시겠습니다. 토마토의 영양 성분, 기능성. 예. 우리 토마토 하면 우리가 항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코펜. 그리고 그 라이코펜은 우리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 성분입니다. 이런 토마토를 갖고 만들어지는 제품이 현황들입니다. 제일 많은 게 우리 토마토 케찹, 소스류죠. 그렇죠? 토마토 음료, 토마토 건조칩, 예, 또 토마토 농축액 퓨레, 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입니다. 우리 앞서 감하면은 달달한 그 아주 이렇게 진하지 않은 단맛이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단맛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좋은 간식이 되고 있죠. 이 감에 대한 성분들, 감에 비타민이 많다는 거, 유기산, 폴리페놀이 많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감식초라든가 감 퓨레, 예. 그리고 잼 이런 것들, 젤리, 칩, 분말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매실하면 여러분들 우리 매실청을 먼저 생각할 텐데요. 매실함 때는 우리 상큼한 맛. 그 상큼한 맛은 우리가 성분으로 보면은 유기산 성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성분 분석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성분 분석을 통해서 매실은 유기산이 많구나. 그래서 새콤한 맛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새콤한 맛을 이용해서 음료 베이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축액 같은 그래서 매실 청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매실을 갖고 식초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절임식품이 되기도 하죠. 우리 장아찌, 매실 장아찌, 또 매실 정과, 또 우메보시 같은 것들을 당절임이나 염절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절임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잼과 기타 가공품, 매실 갖고 만들어내는 제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딸기의 기능성,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개발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딸기하면 우리가 계절 과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중 소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딸기가 있기 때문에 연중 먹을 수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공의 수요를 더 늘리게 하는, 그래서 어떤 적절한 가공 방법을 통해서 연중 딸기를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례가 딸기를 이용한 건조 과일칩이 되겠죠. 이것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딸기 과일칩입니다. 동결건조로 개발한 과일칩으로서의 최초인 거죠.
그래서 동결건조 과일칩을 만들므로 인해서 딸기를 그 수확 시기 말고도 1년 12달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 것이죠. 자, 딸기를 그래서 분말로 만들거나 이와 같이 동결건조 과일칩을 만드는 그 개발 과정의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자료로 보시면 딸기는 가공품의 유형이 참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저장성이 높은 잼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 먹기 편한 주스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요구르트에도 딸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딸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미각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딸기를 먹을 때의 느낌은 어떤 맛이죠? 새콤, 달콤한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콤, 달콤한 맛이기 때문에 가공적성이 좋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제품 개발의 아이디어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가공품들을 즉 원료별로 그 특성을 이용해서 가공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참고할 부분은 이 원료의 특성 다음으로 가공품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어떤 가공품들을 해볼 수 있을까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는 분말 제품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분말 제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공품의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공품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 역시 식품공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식품공전을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하기를, 그걸 많이 이해하고 많이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가공사업화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이 다 공전에서 궁금한 문제들, 그리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걸 이해했을 때 제대로 된 가공사업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전을 보는 요령은 제가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그 공전의 분류체계 부분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공전은 식품의 유형을 분류할 때 처음부터 유형 뭐라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분류 안 하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의 분류 체계, 식품의 유형에 대한 분류 체계는 이와 같이 군, 종, 유형 3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군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충청, 남도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은 아산시 또는 천안시 이렇게 분류가 되죠. 여러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유형이 무슨 동입니다. 예. 그래서 군종 유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식품에 표시되는 이 분류 체계 중에 세 가지 중에 어디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느냐면 유형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유형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유형이 없고 종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형으로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우편번호를 식별할 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우편번호 검색할 때 무슨 동 치면은 전국에 거의 하나만 나오든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면, 무슨 동 쳤을 때. 예. 그래서 마지막 그거 하나만으로도 식별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같이 유형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식품공전의 유형은 우리 우편번호를 찾을 때 우리 주소지의 동명과 다르게 일체 중복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음료류라는 군 안에 종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과일 채소류 음료고요. 이 과일 채소류 음료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 채소류 음료 안에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채 주스인 거죠. 그래서 과채 주스 하면은 과채즙이 95% 이상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채 음료라면 10% 이상을 정해놓고 있고요. 또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필요한 규격들입니다. 유해물질이 얼마 이상 남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규격. 그래서 납, 카드뮴, 주석, 세균, 수,
대장균군, 대장균, 보존료에 대한 규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은 공전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이 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제품을 다 만들고 나서 우리가 만든 그 최종 제품이 이 규격을 만족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원료와 이 공전의 유형들 한번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것은 이런 원료라면 이런 유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개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이 원료를 갖고 이런 유형을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해보겠다. 그것만으로도 매우 차별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내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되는 어떤 사례들을 갖고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자, 앞서 우리가 공유하면 이런 것들이 공유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공유냐 뭐냐 이게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쌀을 보면서 공유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 근데 옥수수를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그걸 뭘로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옥수수도 공유입니다. 예, 채소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그렇죠? 예, 옥수수 같은 건 유의해서 보시고요. 뭐 호밀, 율무, 기장 이런 것들, 예, 우리가 밥에 넣고 쓰고 있는 것들, 이 공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탄수화물 식품이라는 겁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함량이 적습니다. 주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공품은 어떤 가공품을 내고 있느냐? 자, 이 공유로서 갖고 있는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여러 가공품이 있죠. 예, 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 중에서는 과자류, 빵류, 떡류 같은 것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쌀과자, 쌀빵, 밀가루빵, 예, 쌀떡, 예, 이런 것들, 예, 옥수수떡,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인 면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생식류, 그리고 시리얼류, 그렇죠? 그 다음에 15.7이라는 번호는 우리가 공전의 유형의 넘버링인데요. 예, 공유가공품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넘버는 크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류체계가 계속 바뀌면서 넘버가 쭉 바뀌고 있습니다. 예, 서류하면 뭘까요?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어떤 거죠? 예, 땅 속의 열매를 갖고 수확되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역시 전분이 많습니다. 감자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를 갖고 감자를 갖고 여러 요리에 쓸 수 있죠. 여러 가공식품에 쓰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또 원료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전분 원료로.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이런 것들이 원료로 사용되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공품들이 있죠. 그죠? 당면도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전분을 갖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타피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류, 두부, 묵을 만들거나 음료로서 두유를 만들거나 또 전통 식품인 우리 발효식품인 장류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견과종실 요리 땅콩, 견과류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류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또 유지종실류가 있습니다. 우리 참깨, 들깨, 그죠? 해바라기, 다 오일을 만드는 거죠. 올리브유 이런 것들 식용유지류라는 유형으로 매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커피 쪽은 카카오나 과라나 이런 것들은 커피 같은 쪽에 커피라는 유형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즉 곡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 과자류, 빵류, 떡류 보겠습니다. 이 과자류, 빵류, 떡류의 정의가 있고요. 이 정의는 뭐 특별하게 어떤 가공 방법을 갖고 정의를 하진 않았어요. 이 큰 분류 체계 안에서는요. 예. 그래서 뭐 곡분, 설탕, 계란, 유제품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아무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조 가공기 중에서 특별하게 식약처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젤리 부분인데요. 이 젤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캔디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젤리가 독립적인 식품의 유형은 아니에요. 자, 우리 캔디류 가보겠습니다. 캔디류 안에는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캔디류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요즘 인기를 갖고 있는 우리 스틱 젤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젤리 뒤에다가 젤리라고 쓰지 않고요. 법적으로는 캔디류라고 적게 되어 있는 것이죠. 캔디류라고 적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캔디류 중에 젤리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여러 가지 제조 가공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냐면요, 젤리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죠. 너무 사이즈가 작으면 어린아이들이 젤리를 섭취하다가 우리 목이 잠겨져서 질식하는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얼마 이상으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너무 작으면 오히려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크면은 어떻죠? 입으로 잘라서 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젤리 말고 일반 캔디 중에, 우리 사탕 중에 바깥에 신맛이 세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예, 뭐냐면은 밖에다가 구연산, 사과산 같은 걸 도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포 농도에 대해서 그 성분이 50% 미만이 되도록 희석해서 도포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자류 보겠습니다. 과자류는 곡분을 주원료로 한다는 것을 일단은 컨셉으로 잡았고요. 굽기, 팽화, 유탕, 자, 튀긴 과자, 뻥튀기한 과자, 구운 과자 등등 다양한 과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의 유형들이 또 세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비스켓,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가류, 스낵 과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역시 이것도 공식적인 유형의, 즉 표시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당되더라도 항상 표시는 뭘로 하죠? 과자로만 표시합니다. 과자로. 과자류가 아니에요. 또 이게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공존을 정확하게 보시고 과자는 과자로, 또 캔디는 캔디로 하지 말고 캔디류라고 하는 게 맞죠. 예, 가끔 시중 제품 중에 요 한 글자 차이를 미묘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틀리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소비자들은 쉽게 뭐 다 알아듣긴 하지만요, 추인껌, 빵류, 떡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과자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크래커, 쿠키, 웨이퍼, 구운 스낵, 비스켓, 한가류, 스낵 과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 팽화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퍼핑이라고 하죠. 예, 가압해서 가열해서, 그죠? 부피를 팍 늘려놓은 그런 과자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다공성으로 수분은 순간적으로 증발하면서 건조가 되는 그런 공정을 거칩니다. 자, 이 퍼핑 기술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추억에, 우리 장터에 가면은 이와 같이 뻥튀기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이와 같은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한 설비를 갖고 뻥튀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뻥튀기의 장점들은 다공성
조직을 갖고 있어서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즐길 수 있는 과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이 안에 여러 농산물들을 결합해서 결합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 간식이나 또 어른들 간식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떡 하면은 전통식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떡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간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현대화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떡 안에 딸기가 들어가서 아이스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컬러푸드의 개념으로 아주 예쁜 색깔의 오색 컬러의 무슨 오색 송편을 만든다든가 이런 개념이 되고요. 떡을 약간의 빵의 개념처럼 샌드위치처럼 구운 떡 같은 걸로 여러 가지 간식으로 쉽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과일떡, 그리고 퓨전떡.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치즈라든가, 찰고구마라든가, 단호박 같은 것들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떡들이 식사 대용으로 많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이 떡과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를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떡의 제일 불편한 부분들은 굳는다는 것이죠. 굳는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전분이 노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노화라고 합니다. 전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 우리가 밥을 오래 둬도 굳어지죠.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이와 같이 굳지 않는 떡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떡을 이렇게 여러 번 떡 매질을 해갖고 그걸 우리가 펀칭한다고 하는데요. 떡 가공 공정에서는 그 떡 펀칭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펀칭을 해서 떡 표면에 수분의 이동 경로가 차단되도록 꼼꼼하게 차단되도록 만들어서 수분이 덜 날아가게 하는 그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떡을 굳지 않게 하는 여러 기술들이 있어요. 수분 함량 자체를 아예 높이거나, 그죠? 수분의 증발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포장 방식으로 막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여기에 유화제나, 어떤 유화제로 해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물력 같은 걸 첨가해도 좀 노화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변성 전분을 사용하거나 효소로 아밀레이즈를 사용해서 떡 노화의 주성분인 아밀로스를 분해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자, 빵, 떡 못지않게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전분 식품을 갖고 만드는 농산물 갖고 만드는 면류가 있겠죠. 면류하면 우리가 크게 네 분류가 있습니다. 생면, 숙면, 겉면, 유탕면인 거죠. 우리가 라면 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름에 튀긴 유탕면에 익숙해 있고요. 요즘 최근에는 이와 같은 겉면들,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거. 그 얘기는 생면과 숙면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단순 건조만 했던 것이죠. 그런 개념의 제품들이 관심들을 끌고 있습니다. 시리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얼 하면은 이와 같이 대용식의 개념으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비타민 A, B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E를 영양소 기준치의 25% 이상을 함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철과 아연을 기준치의 10% 이상을 함유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섭취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공유만이 아니라 골고루 다른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게끔 제조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료별, 유형별 가공 기술과 어떤 관련된 제품의 시장 동향을
보았는데요. 일부를 보고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